모니터를 뚫고 나온 푸른색 스파크가 어둠 속에서 폭발했다.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속에서 15년 전 잃어버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감춰진 기억의 문을 연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진료가 아닌 목숨을 건 접속이었다. 씬 1. 소음으로 번지는 출근길. 오전 9시, 도시의 아침은 이미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도로는 깨끗해진 것 같았지만 한도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며 습관처럼 쓰고 있던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출근길을 서두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형형색색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만치 앞서 걷던 한 회사원은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어깨 위로는 샛노란색 연기가 불안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그 노란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마치 여름밤 모기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의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귀를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누군가 전화기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그 사람의 주변으로는 시뻘건 불꽃 같은 기운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듣기 싫은 쇳소리로 변해서 도윤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남들의 감정이 색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특수하게 코팅된 렌즈 너머로 세상을 보며 너무 밝은 색깔들이 눈을 찌르지 않도록 애써 시선을 조절했습니다. 복잡한 대로변을 지나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빛의 안경원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직원인 김대리가 부지런히 셔터를 올리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대리의 등 뒤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푸른색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 푸른색은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푸른 빛을 보자 귓가에서 윙윙거리던 소음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김대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날씨가 좋아서 좀 걸었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어지러운 색깔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로 채워져 있어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걸어두고 카운터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다이얼을 돌려 문을 열고 오늘 예약된 손님 명단이 적힌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시간대별로 손님들의 이름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첫 줄, 오전 10시 칸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50대 남성, 안경 교체 희망이라는 짧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질 타인들의 감정을 받아내려면 지금 이 짧은 정적을 충분히 즐겨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안경 닦기로 렌즈를 꼼꼼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다시 고쳐 쓰자 세상의 채도가 한 단계 낮아지며 귓가에 맴돌던 미세한 이명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깨끗해진 시야로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골목길로 중절모를 눌러 쓴 한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 그림자는 어딘가 무겁고 찐득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죠. 도윤은 닫고 있던 안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이 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신 2. 가면을 쓴 방문자. 어서 오세요. 빛의 안경원입니다. 맑은 종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점잖은 신사처럼 보였지만 도윤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어깨 주변으로 검붉은 연기 같은 기운이 뾰족하게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붉은색은 마치 불에 타다 만 숯처럼 탁하고 어두웠습니다. 도윤이 그 색을 마주하는 순간 귓가에는 날카로운 쇠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려다 애써 표정을 감추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남자는 들고 있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경 좀 새로 합시다. 요즘 들어 눈이 영 침침해서 원. 남자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고 말투에는 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인 김대리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문진표를 건넸습니다. 네, 손님. 먼저 여기 간단하게 증상을 체크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문진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런 거 귀찮게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노안이 와서 그런 거니까 대충 도수나 맞춰줘요. 그는 빨리 일을 처리하고 나가고 싶다는 듯 손목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남자의 태도가 단순한 성격 탓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자가 짜증을 낼 때마다 어깨 위에 붉은 기운이 더 크고 사납게 요동쳤거든요. 그 색깔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다급한 사이렌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카운터 너머로 남자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있는 남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꺼풀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틱틱거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노안이나 피로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지금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남자의 검붉은 기운이 뿜어내는 소음을 참아내며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정확한 안경을 맞추려면 검사를 제대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오시죠. 남자는 귀찮다는 듯 혀를 쯧하면서도 도윤의 단호한 눈빛에 못 이겨 검안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은 남자를 어두운 검안실 의자에 앉히고 실내 조명을 더 낮추었습니다. 방이 어두워지자 남자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더욱 선명하고 독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거리며 도윤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자, 턱을 여기 올려주시고 이마를 바짝 붙여주세요. 도윤의 말에 남자가 기계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기계 안쪽을 들여다보는 남자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남자의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동공의 크기가 미세하게 달랐고 빛에 반응하는 속도도 차이가 났습니다. 기계가 보여주는 수치는 정상 범위에 가까웠지만 도윤의 감각은 명백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귓가를 찌르는 굉음이 점점 더 커져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이 붉은색은 뇌 속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안경을 맞출 때가 아니라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빨리 끝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한 번 삼키며 귓가에 울리는 소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환자와 진실을 보는 안경사. 이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도윤은 이제 불편한 진실을 꺼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 3. 시각과 청각의 불협화음. 검한 기계의 작은 렌즈 안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박철수의 눈동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야가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 맹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머릿속 혈관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흐름이 도윤에게는 시각적인 섬광으로 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도윤의 귓가에는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유리를 긁는 듯한 끔찍한 고주파 소음이 꽂혔습니다. 으윽! 도윤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신음소리를 삼키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검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는 박철수의 시야가 왼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눈 자체의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시신경이 보내는 신호를 뇌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손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자가 깨끗하게 보이시나요? 도윤이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고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잘 보인다니까요. 그냥 좀 피곤해서 흐릿한 거지 글자는 다 보여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감추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박철수에게 벽에 붙은 시력표의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철수는 처음 몇 줄은 자신 있게 읽어내려갔지만 작은 글자로 갈수록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숫자를 억지로 추측해서 대답했고 틀릴 때마다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를 감싸고 있던 검붉은 가시들이 도윤의 방향으로 쑥쑥 뻗어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가시들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박철수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큰 병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도윤은 잠시 검한 길을 멈추고 답답해진 방 안의 공기를 환기하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을 처방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증상은 당장이라도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안경사가 아니라 의사의 손길이 그것도 아주 급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지만 귓가를 때리는 굉음의 여파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고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다 끝났으면 그만 나갑시다. 바쁜 사람 붙잡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박철수는 자신의 불안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고 그는 도망치듯 검안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한 표정으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그냥 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손님.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도윤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검안실의 붉은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 도윤은 말없이 모니터 화면을 돌려 박철수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조금 전 측정된 동공 반응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완만한 곡선을 그려야 할 선들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손님. 도윤의 손끝이 화면 속의 불규칙한 파형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지금 안경을 팔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을 설득해서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안경을 새로 맞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력 문제가 아니니까요. 도윤의 단호한 통보에 박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꽉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안경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가게 가면 그만이야. 그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도윤의 귓가에 들리는 소음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마치 고장난 스피커를 귀에 바짝 대고 최대 볼륨으로 튼 것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글을 그냥 보내면 저 검붉은 경고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으로 바뀔 게 뻔했거든요.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펜을 꾹 눌러 잡았습니다. 손님, 혹시 최근에 뒷목이 뻣뻣하게 당기거나 한쪽 팔이 저리지 않으셨습니까? 도윤이 툭 던진 질문은 정확하게 박철수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박철수의 몸이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도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통증을 낯선 안경사가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박철수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소견서와 병원 약도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눈은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증상은 뇌혈관 쪽 신호일 확률이 높아요. 도윤은 안경사가 해줄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선을 탔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적힌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안경은 치료받고 오셔서 맞춰도 늦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한동안 도윤이 내민 종이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리고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철수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그 뾰족하고 위협적인 검붉은 가시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 붉은색은 점차 부드럽고 따뜻한 주황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주황색은 현실을 받아들임과 안도감을 뜻하는 색이었습니다. 동시에 도윤의 귓가를 찢을 듯 괴롭히던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것 같은 편안한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철수는 소견서를 소중하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소. 사실 며칠 전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는데 겁이 나서 병원에 못 가고 있었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윤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한 얼굴이었습니다. 치료 잘 받고 나중에 꼭 다시 오리다. 박철수가 문을 열고 나가자 검안실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맥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윙윙거리는 잔향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원한 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서랍에서 두통약을 꺼냈습니다. 물 없이 약을 삼키는 그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전에 큰 소동은 이렇게 해결되었지만 도윤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남의 감정을 읽고 그 운명에 개입한다는 건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약효가 돌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에는 또 어떤 색깔과 소음이 그를 찾아올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 왔습니다. 신호, 데이터 속의 정적. 점심시간이 지나자 안경원 안에는 나른한 오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나갔고 도윤은 홀로 남아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소동 때문인지 머릿속은 여전히 웅웅거리는 잔향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지만 어젯밤 보았던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홀린 듯 마우스를 움직여 특이 사례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S-HR,
즉 서아린의 이니셜이 적힌 폴더가 얌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폴더를 클릭하자 어제 저장해둔 검사 기록과 렌즈 촬영 영상들이 화면에 주르륵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며 화면 속 데이터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오전 내내 박철수 손님의 시끄러운 붉은색과 굉음에 시달렸던 도윤에게 서아린의 데이터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데이터에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기쁨은 노란색, 슬픔은 파란색, 분노는 붉은색으로 데이터 위에 옅은 막을 형성하죠. 하지만 서아린의 데이터는 마치 누군가 강력한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 지워버린 것처럼 텅 빈 회색이었습니다. 그 회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 텅 빈 공백을 보며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억눌려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렌즈 촬영 영상을 재생하고 속도를 아주 느리게 조절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할인의 눈동자가 깜빡이는 순간들이 프레임 단위로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도윤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여기다. 그는 특정 구간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렌즈 표면에 비친 빛이 미세하게 깨지면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발생한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계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길 법한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노이즈의 패턴을 확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파장은 기계적인 오류가 그리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곡선이었고, 이는 강력한 뇌파가 시각 정보에 간섭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자신의 과거 의료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 전송바가 나타나고 초록색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턱을 괴고 화면 속 할인의 회색 데이터와 자신의 검은색 카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텅 빈 회색 데이터가 도윤에게는 오히려 아침의 굉음보다 더 시끄러운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봐줘. 나를 찾아줘. 어디선가 그런 환청이 들리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윤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모니터 화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액정 화면 너머에 있는 그 회색 공백을 만지면 잊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의 손가락이 할인의 이름이 적힌 차트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 속에서 도윤은 자신이 금지된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라는 본능은 이성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죠. 그가 데이터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띠링 어서 오세요. 안경원 입구에 센서가 울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외장 하드를 책상 밑으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지만 반드시 마주쳐야 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신 6. 그림자의 방문. 딸랑. 맑은 종소리가 울리며 누군가 안경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때라면 도윤은 손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색깔과 소음 때문에 누구인지 짐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색깔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윤에게 유일하게 무채색으로 보이는 사람, 바로 2층 카페 주인 노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꽉 차 있었고 그 어둠은 도윤에게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모니터 화면을 끄려고 마우스를 잡았지만 준혁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여전히 쓸데없는 짓에 힘을 빼고 있군.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앞에 서자마자 도윤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아린의 차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트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준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 이리 줘. 그냥 손님 차트야. 도윤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차트를 팔락거렸습니다. 그냥 손님? 네가 그냥 손님 데이터를 밤새도록 들여다보고 있어? 그것도 15년 전 기록까지 꺼내놓고? 준혁의 예리한 지적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은 도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귀신같이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가락만 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도윤의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유리에 부딪히며 탁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CCTV 기록이야. 원본은 여기 있고 서버에 있던 건 내가 다 지웠어. 도윤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USB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이미 도윤이 어젯밤 늦게까지 서아린의 영상을 돌려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흔적 남기지 마. 네가 뭘 궁금해하든 그게 밖으로 새나가는 순간 끝장이야. 준혁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뼈있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억울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특이한 증상이 보여서 연구 좀 해보려는 것뿐이라고. 도윤의 항변에도 준혁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더 짙어지며 서늘한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준혁은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여 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도윤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 15년 전에도 그 빌어먹을 호기심 때문에 내 눈이 어떻게 됐는지. 준혁의 낮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도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윤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의 사고. 자신의 기억이 끊겨 있는 그 지점을 준혁이 건드리자 머릿속에서 하얀 이명이 삐 하고 울렸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확인하고는 들고 있던 차트를 책상 위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명심해, 도윤나. 그 여자 서아린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건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준혁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여전히 아무런 색도 소리도 없는 거대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준혁이 나가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안경원 안의 공기가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USB와 구겨진 차트만이 방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다시 펴서 서아린의 이름을 매만졌습니다. 준혁의 경고는 오히려 도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 감추려고 하면 더 들추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도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본능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결심을 굳힌 눈빛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이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씬 7. 사라진 시간의 흔적. 노준혁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한도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안경원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는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색 USB를 한동안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마치 뜨거운 석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준혁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어 컴퓨터 본체에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접속음과 함께 모니터 화면에 새로운 폴더 창이 떴습니다. 폴더 안에는 어제 날짜로 저장된 CCTV 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꽉 쥐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안경원 내부 모습이 흑백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제 저녁 도윤이 서아린의 눈을 검사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검사 과정이 지루하게 이어질 뿐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눈매가 날카로워진 건 영상이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면 구석 안경원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잡힌 것입니다. 도윤은 영상을 일시 정지시키고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깨져서 흐릿했지만 그 실루엣의 주인은 누가 봐도 노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2층 카페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안경원 안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준혁은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다시 영상을 재생하며 준혁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준혁의 눈길은 서아린의 얼굴이 아니라 도윤이 검사하고 있던 렌즈 쪽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마치 렌즈에 비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역시 다 알고 있었어. 도윤의 입에서 탄식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혁은 도윤과 서아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죠. 도윤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책상 맨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서류들 밑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면이 달코해진 그 다이어리는 도윤이 15년 전 기억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썼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쳐 빛 바랜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거칠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춘 곳은 15년 전 11월의 어느 날짜 페이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고 발생, 이전 기억 없음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도윤이 원인 모를 사고로 쓰러져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아린의 차트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년월일과 특이사항을 자신의 사고 날짜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인의 기록에도 15년 전 그 시기 즈음에 병원 진료 기록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기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삶의 흔적이 지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일치였습니다. 도윤은 다이어리를 덮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습니다. 안경원 안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이 차단되자 실내는 어두컴컴한 동굴처럼 변했습니다. 도윤은 출입문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정적 속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경고했던 위험,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15년 전의 진실. 도윤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직접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도윤의 결연한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씬 8 금지된 접근.
안경원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컴퓨터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의자를 책상 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고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두꺼운 벽을 뚫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시뻘건 경고창이 수시로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경고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도윤은 그 경고 문구를 가볍게 무시하고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은 엄연한 불법이었고 안경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법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기록을 꺼내봐야만 했죠. 후.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쓰고 있던 특수 안경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경을 벗자마자 모니터의 강렬한 빛이 맨눈을 찔러왔고 주변의 어둠 속에서 형광색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찌푸리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서아린의 뇌파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필터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복잡한 암호가 풀리고 화면 가득히 서아린의 시각정보 데이터가 3D 형태로 재구성되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빛의 물결이었습니다. 도윤은 맨눈으로 그 어지러운 빛의 흐름을 쫓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데이터라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흘러가야 했지만 할인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곳곳이 끊어지고 엉켜 있어서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순간 도윤의 귓가에 다시 그 끔찍한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으윽. 그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침에 들었던 기계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웅. 그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웅성거리는 듯한 혹은 누군가 깊은 우물 속에서 말을 꺼는 듯한 사람의 목소리 파동과 비슷했습니다. 도윤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데이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억의 표면을 걷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히든 레이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덩어리처럼 뭉쳐진 채 다른 기억들과 격리되어 있는 봉인된 구역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림과 흥분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검은 덩어리는 자연스럽게 잊힌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가둬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홀린 듯 마우스 커서를 그 검은 덩어리 위로 가져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손끝이 전기에 감전된 듯 저릿저릿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쿵쿵거렸습니다. 마치 그 덩어리를 건드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어둠 속에서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으니까요. 제발 보여줘. 도윤은 기도를 하듯 중얼거리며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정적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방 안의 조명마저 불안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서는 윙하는 팬 돌아가는 소리가 비행기 이륙 소리처럼 커졌습니다. 방 안의 전압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지면서 공기 중에 매캐한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쏟아지는 빛과 소음 앞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금지된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구, 공명하는 통증. 도윤이 마우스를 클릭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팡 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카롭고 긴 송곳이 정수리를 뚫고 들어와 뇌를 휘젓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고통이었죠. 으악!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몸이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뒤로 젖혀졌지만 눈은 여전히 모니터를 향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의 눈동자 속에 숨어있던 그 희미한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갑자기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평면적인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화면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처럼 검은 실루엣이 입체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려지는 의식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코끝에서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떨어져 하얀색 키보드 자판 위를 뚝뚝 적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피를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요동치는 화면 속 아이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는 분명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누구야? 도윤이 쥐어짜듯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고통에 묻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뇌파가 폭주하면서 발생한 강력한 에너지가 현실 공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저절로 달달 떨리더니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쏟아진 물이 바닥을 적셨지만 도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지금 온통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보였으니까요. 천장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고 책상의 모서리가 뱀처럼 구불거리는 환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도윤의 감각 세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손등에 푸른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한계는 이미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던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흑백의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개미떼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 혼란스러운 화면 속에서 아주 작고 선명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리운 15년 전 잃어버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커지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텅 빈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홀린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시야가 까맣게 암전되며 그는 깊고 어두운 기억의 심연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 10. 손끝에 맺힌 푸른 잔광. 한계에 다다른 도윤의 몸이 인형처럼 힘없이 의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의식은 이미 흐려졌고 근육은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던 그 짧은 찰나 도윤이 허공을 향해 뻗었던 손끝이 우연히 모니터 화면에 닿았습니다. 팟! 차가운 유리 표면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를 가르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의 손끝과 모니터가 맞닿은 지점에서 강렬하고 눈부신 푸른색 불꽃이 튀어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전기가 합선될 때 나는 스파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의 입자들이었습니다. 그 푸른 빛들은 공중으로 흩어지며 어두컴컴한 안경원 내부를 은하수처럼 수놓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도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몽롱한 눈으로 그 아름다운 광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으로 피어오른 빛의 입자들은 제멋대로 흩어지는가 싶더니 서서히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빛들이 그려낸 그림은 너무나 선명하고 아픈 풍경이었습니다. 하얀색 실험복을 입은 어린 소년과 소녀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둡고 긴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아! 도윤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15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한 번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코에서 흐른 붉은 피가 턱을 타고 내려와 하얀 와이셔츠 깃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허공에 떠 있는 그 푸른 잔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고통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지지직거리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다시 안정되면서 새로운 메시지 창이 깜빡였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녹색 글씨가 한 글자씩 타이핑되듯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경고 기억 동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동기화율 1%. 도윤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 글자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서아리는 우연히 만난 안경사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지워진 시간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도윤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허공을 수놓았던 푸른색 잔광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와 도시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금지된 문을 열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점점 멀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바닥에 누운 채 작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찾았다. 그의 마지막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운명의 시계가 이제 막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터져나온 푸른 잔광이 보여준 두 아이의 뒷모습.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다. 지워진 시간 속 필연이었다. 시스템 경고 기억 동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 이제 겨우 1%가 열렸을 뿐이다.